어떤 의미에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으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건축에 대한 얘기를 건축한테서 들어볼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건축을 벗어나서는 평생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사는 도시가 그렇고 아파트가 그렇고 뭐 사무실을 가든 영화를 보든 어디든지 간에 또 해외여행을 가든 결국은 건축적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듯이 건축 속에서 살아가는데 뜻밖에도 건축을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다 보면은 괜히 어려운 것이 되는데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건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건축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조갑재 선생님께서 뭐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건축이란 무엇인가의 제목으로 강의할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냥 제가 설계한 건물, 남이 한 건축 말고 제가 설계한 건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건축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은 제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라는 봉화 산골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소지도 봉화에 있는 이 반야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골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설계한 주택도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중학교는 안동에서 안동사범병설중학교라고 당시로 없어진 학교인데 꽤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대구고등학교를 마쳤으니까 경상북도 이런 또 외가는 청송이고 할머니는 구리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 경상북도 전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그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혹은 불교적이거나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저는 쭉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서울에 와서 한양대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대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의도는 제가 유학을 가지 못했고요. 또 나이는 이제 금년에 71살입니다. 만으로. 근데 어떤 역사학자가 쓴 내용 중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그 지도자나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결국 그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지정학적 위치가 훨씬 더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도 또한 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느냐 하는 것이 더 많은 영향을 임팩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보다는 좀 많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려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경상북도에도 제일 잘 그린다는 평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고향 풍경을 지나가는 자동차 안에서 겨울인데 한 20년쯤 전에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서 이 가방 안에 있는 그 도구를 꺼내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같은 풍경의 여름입니다. 저 뒤에는 문수산이라는 해발 1206m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요즘 뭐 안동에 경상북도 도청 연구인데 제가 그 포럼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포럼에도 주장하는 바가 안동 도청은 바로 이 문수산 맥을 이은 장소에 지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경상북도에서는 대표적으로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을은 바로 뒷산을 이 문수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앞에는 맑은 여울이 흘러가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세기라고 하는 이 국제화된 지구촌에서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말하자면 어느 것 하나도 그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문화, 역사, 전통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과학 시대에 21세기에 국제화된 시대에 소위 이른바 어떤 유니버설한 시대에 거기에 적응하는 사고를 또한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제가 설계한 건축물은 아마 거의가 이 두 가지 생각, 그리고 한국적인 생각, 또 하나는 이 보편적인 지구상 어디에 가서도 공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이 생각을 동시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산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나 농촌은 되게 이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이렇게 높은 산이 북풍을 막아준다. 또 한 가지 개념은 이런 풍수지리적 개념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뒤에 있는 이 산처럼 우리는 한국인의 백그라운드는 역시 우리 역사, 전통, 문화 이런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늘 그걸 벗어나서는 이 서양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좋은 무기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2000년에 영국 왕실 초청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있을 때 그 AA 스쿨이라고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축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초청 강연을 갔어요. 갔을 때 제가 붙인 제목의 이름이 두 날의 칼이었습니다. 두 날의 칼. 그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칼이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날이 있는 것을 무기로 하면은 혹시 싸움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즉 하나는 우리 전통,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또 하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범세계적인 그런 보편적인 어떤 21세기적 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우리가 서양이든 어디에서 우리가 대응하면은 그만큼 더 말하자면 승률이 더 높다. 그런 개념으로 두 달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어정이라는 정정대 제 외가 동네가 있는 경남북도 청송군 안덕면에 있는 하반조신의 집성촌, 아마 조갑재 선생님 고향 여기 맞죠? 여기 방어정 정자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 바위산, 이 평범해 보이는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맑은 강이 이렇게 여울이 흐르는데 이 안에 건축물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 풍경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건축이 합쳐짐으로 해서 오히려 풍경이 더 아름다워지는 경우, 이것이 어떤 점에서 우리가 도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실상 추구해야 될 건축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방금 아까 조 선생님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한겨레 휴게소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 건물 설계를 1979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1979년이면은 제가 만으로 33살 때 설계를 했는데, 그때 물론 이게 비포장길이 일로 가면 양양 가는 길이고 일로 가면 저 인제 원통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양양 가는 길이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설계를 맡게 됐는데 건축주가 여기 깎아지는 산에다가 제가 설계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가 봐요. 이 건축주 지금 경춘관광의 당시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깎아지는 이 절벽 여기에다가 건물을 안 치겠다고 하니까 놀라요. 거기 어떻게 집을 안 치느냐고. 거기 어떤 난 설계를 하겠다 해서 설계를 해서 제가 직접 그린 투시도입니다. 근데 보통은 설계자가 건물을 투시도를 그리면 이렇게 건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산 전체를 이렇게 그리게 된 의도는 저는 여기 어떤 이 아름다운 빼어난 건축을 설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산 속에 설악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설악산 속에 숨듯이 숨어가지고 서로 조화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있는 소박한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 형태를 보시면은 바로 이 산의 흐름을 따르는 그냥 그게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르는 이 건축물의 조형입니다. 네. 혹시 한 10여 년 전인가 여기 발코니에서 제가 아주 어여쁜 배우 이효원 씨라는 배우하고 여기서 뭐 어떤 아파트 광고 모델을 여기서 서서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린 그림인데 이걸 보시면은 이 산이 기존에 있는 등고선 약 45도 굉장히 가파른 등고선인데 건물을 안 친 거 보면은 이 산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보통은 설계를 하면 땅을 이렇게 파서 여기 뭐 지하철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축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을 놓거나 보통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33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산은 거의 그냥 두고 조금만 조정을 하고 특히 맨 마지막 이 기둥에서부터 이 발코니까지는 이게 약 6.6m가 기둥 없이 건축적 용어로 캔티레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 기둥 없이 했으면서 특히 이 마지막 이 기둥은 높이가 다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다는 것은 땅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 있으면 기둥 길이가 길어지고 땅이 꺼져 있으면 기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길이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따 다른 우리나라 고건축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지형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마치 경기장 스탠드처럼 단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건물을 반듯하게 설계하자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건물은 그냥 이 안에 뭐 커피나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이 안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남설하게 장엄한 풍경을 어디에 있든 다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 높은 데 있어서 풍경이 더 잘 보이고 이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외부 공간이 많음으로 해서 계절이 좋은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서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겨울에는 최소 공간 속에서 이 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한겨레 휴게소 내부의 형상인데 보면은 여기 대들보가 보이죠? 나무. 그 다음에 기둥, 계단판, 석가래. 이 전체가 눈에 보이는 모든 부재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 이 골조입니다. 뼈대이죠. 근데,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가 사실은 이 건물의 최종 인테리어 마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물은 우리 주변 일상에서는 일상적으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콘크리트를 지었으면은 거기 대리석을 붙인다거나 많은 이제 건축 자재로 이 옷을 입혀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골조와 인테리어는 전혀 다른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주어진 스트럭처가 소위 그 인테리어 마감이 되는 경우는 우리 고건축에서 오히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축에서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물론 나무집이 아니고 속이 구조는 또 이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 처음 지었을 때 사진인데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좀 떨어져서 이 안에 뭐 등을 끓는 거라든지 뭐 이런 작동사리를 갖다 놓고 팔고 있어서 건물의 수준이 좀 안 맞다. 그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건물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한 4km 떨어져 있는 병산서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건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병산서원 맨 앞에 있는 만대루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 만대루에서 이 내부를 보면은 놀라운 것은 아마 이런 형태의 건축은 컴퓨터로는 거의 그리기 곤란한 것이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우선에 마루도 이렇게 보면 직선이 아닙니다. 마루짝이 직선이 아니죠. 삐딱삐딱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마루판도
똑같은 사이즈의 이 송판이 거의 없습니다. 다 모양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또한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대들보를 보시면 생긴 대로 다 제각각이고 석가래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즉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엘리멘트, 모든 구성 요소들은 그 부재들은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조형의 이 실루엣가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사진도 한번 보죠. 이게 일본 건축입니다. 목조 건축. 이것도 우리나라 건축인데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은 목조 건축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일본의 이 건축을 보면은 형태가 이 사진에서는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여기 이제 공포, 아까 여기 자세히 보면 석가래나 이런 부재들을 보면 특히 기둥 이런 것들이 300년 전에 지어도 마치 21세기에 지은 것처럼 마치 컴퓨터로 깎은 듯이 정교합니다. 하나도 다른 부재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부재가 다 똑같습니다. 아주 컴퓨터로 깎은 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삐딱삐딱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고 정돈되어 있고 아주 디테일이 완벽해야만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 봐요. 근데 우리 이 건축을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를 들었듯이 똑같은 석가래도 없고 똑같은 기둥도 없습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제가 감히 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민주적이다. 서로 다양하고 캐릭터가 많고, 똑같은 부재가 하나도 없는 건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가장 민주주의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 건축은 덜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렇게 그 부재가 퍼펙트하게 정교한 일본은 20세기에 이 트랜지스타, 여러분 아시죠? 대량 생산을 해서 아주 정교한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한때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캐릭터가 중요시 되는 21세기 와서는 오히려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이 전자제품이 더 세계를 압도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이 캐릭터,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잘 적응되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75년이면은 제가 29살 때입니다. 그때 설계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제가 직접 그린 투시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각 세대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어요. 또 다음 여기 마당이 있고, 또 이런 테라스가 있고, 모든 유닛마다 한 10대 평의 넓은 이 마당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산 이 중턱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밑에도 도로가 나 있고, 이 도로 사이에 이 경사는 약 30도 되는 굉장히 가파른 경사지에 이 아파트를 나중에 조금 더 올려서 33층까지인가 된 아주 고층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산이 사실은 한 70%가 산으로 된 나라에 이런 형태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시도를 했지만은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누가 저렇게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닙니다. 1975년에 이걸 디자인을 당시에 제가 공간연구소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건축가 저희 수석 김수근 선생님께서 이란을 다녀오실 때는 저보고 이란 테헤란 시내 북쪽 니아바르드라는 이 알보자라는 산기슭에 아파트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 내로 안을 만들어 해서 제가 일주일 만에 디자인해서 만든 이 아파트 그림입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저보고 주문하신 게 각 세대가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를 한번 그려봐. 그것이 그분이 저한테 주문한 전부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설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가장 큰 고민, 여러분 설계를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죠. 그림을 그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논리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아주 한목적적이어야 되는 게 건축 설계입니다. 화가는 그런 요구가 필요 없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그리면 되는데 이런 것을 그릴 때 제가 제일 고민했는 게 뭐냐면 이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려면 건물을 뒤로 뉘어야 하는데 이런 뉘으려니까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각 세대에 들어가는 방식 길이가 다 달라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하던 3일째 되던 날 제가 그때 만 29살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던 건물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은 속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따라서 누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45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올라갔다 다시 바꿔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이 건물을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전체 설계를 다, 디자인 개념을 다 설계를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란을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 날 보고 천재라고 그러는데 너무 공상이다. 단 이 45도 엘리베이터를 실행 가능하다는 그런 증빙을 하면은 당장이라도 계약을 한다. 그 약속을 받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유초들 네가 책임져.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5년 겨울이 지나고 76년 동안에 초에 3월까지 전 세계 엘리베이터,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엘리베이터 회사하고 컨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컨택을 했다는 말이 뭐 이메일로 편지 보내면 되는 시대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팩스도 없었습니다. 오직 텔렉스라는 도구 아니면 국제 전화를 하는데 미국이나 어디 국제 전화를 하려면은 교환을 한 몇 군데를 거쳐야 되고 또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더구나 영어는 너무너무 서툰 데다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텔렉스를 보내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해서 마침내 오티스라는 회사로부터 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 갖고는 안 된다면서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45도 엘리베이터 개념 엔지니어링 스케치까지 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느냐, 그리고 반드시 된다는 약속을 해달라 해서 오티스사로부터 마침내 자기가 자기네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45도 엘리베이터를 개발해서 납품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76년 초입니다. 그래서 마침 바로 이제 이란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란 TRC라고 하는 것은 테헤란 리데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테헤란 재개발 회사였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회사인데, 그래서 마침 이 건물은 짓게 되었습니다. 76년에 1년 동안 서울에서 설계를 끝내고 77년에 제가 공사 책임자로 이란에 파견되었을 텐데 우리 나이로 31살 때였습니다. 31살 때 공사 현장 제가 설계한 이 아파트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젊은 모습인데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 아파트 모델입니다. 모델을 보시면은 모든 세대마다 푸른 숲이 있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다가 황량한 산에, 알보즈란 이란 뒤에 그 사막 같은 사막산인데, 황량한 산에다가 푸른 숲이 있는 산을 또 하나 놓는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타임즈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1979년 2월에 이란의 종교혁명이, 호메이니의 종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77년 후에 국내에 또 다른 일에도 잠깐 귀국한 사이에 이란에 또 이 혁명이 나서 파견되어 있던 후배들은 죽음의 탈출을 하다시피 해서 이란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결국 짓지를 못했습니다. 못 지었다는 얘기는 딱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옛날에
2000년에 영국의 어느 셰필드 대학이라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앞에 앉았던 어떤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집이 바로 이 옆이라고 아직도 이 뼈대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은 이 테라스가 수필이 되는 이 건축, 이거는 요새 와서는 소위 생태적 건축, 21세기 화두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연, 환경,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린 건축, 혹은 지속 가능한 건축, 이게 이 시대의 어떤 화두처럼 말이 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소위 sustainable architecture, 지속 가능한 이런 얘기들이 이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는 없던 용어입니다. 환경이라는 용어도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훗날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지만은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70년대 이 중반에 이런 환경적인 이런 이 녹화 건축을 설계를 했었는데 아마 이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면 세계 최초의 그린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 이런 중에 아마 제1번으로 꼽혔을 건데 유감스럽게도 못 지었습니다. 제가 77년 이란에 있다가 잠시 귀국하는 길에 유럽으로 회사 모르게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민년 올림픽 경기장에 갔습니다. 그날 77년 10월 2일인가 3일인가 이 민년 올림픽 공원 TV타워에서 내려다보고 제가 볼 때 찍은 사진인데 석양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게 이 프라이 오토라는 위대한 건축가가 설계한 민년 올림픽 1972년 민년 올림픽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이 검은 9월달인가 테러가 나서 올림픽을 아주 피로 물들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이 프라이 오토라는 위대한 건축가의 이름과 함께 아마 지금까지도 올림픽 건축의 가장 하이테크, 가장 혁신적 건축으로 대표적인 건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한 4년쯤 전인가 2015년 봄에 이 프라이 오토라는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90세, 우리 나이 한 91세로 정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소위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분 돌아가시고 난 사후에 그의 여름인가 이 프리츠커상을 받았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이 상을 받은 위대한 건축가의 이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것은 여기에 오히려 이런 주경기장의 지붕이나 또 실내 수영장 이런 체육관들의 지붕들이 이게 일상적인 건축의 형태가 아니죠. 이것도 아주 오래전 옛날 이 건축물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메바 같기도 하고 건축인지 구조인지 조경인지 그 구별이 애매한 아주 하이테크 같으면서도 가장 원시적인 모습의 형태입니다. 소위 이런 걸 텐트 건축을 이른바 좀 영어식 표현으로 멤브레인 건축이라고 합니다.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철을 얘기하죠. 천으로 지어진 건축.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당시에 이 아크릴로 철을 만들어서 만든 당시 가장 하이테크한 건축이지만은 형태는 오히려 원시적으로 보이는 최고의 어떤 올림픽 기념 건축입니다. 제가 이날 종일 여기에서 매료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7년입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8년 9년 후에 1984년에 제가 서울 올림픽 공원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경기장 5개를. 그때 이때 본 이 멤브레인 건축을 올림픽 공원에 제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한 100여 년 전에 서울의 모습인데, 시내 곳곳에 아마 장난이었는지,
멤브레인 건축이 질비하게 깔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사실 이 멤브레인 건축이 익숙한 나라입니다.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크게 쳐가지고, 거기서, 결혼식 꽃꽂이라고 하죠. 결혼식도 하고, 왕년 남자 영화에도 보면은 이런 멤브레인 건축 밑에도 또 광대들이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즉 멤브레인이죠. 포스트, 마스트, 즉 소나무 짝대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마스트고, 여기 새끼줄로 묶은데 케이블이죠. 똑같이 어떤 이런 쉘터, 그러니까 주변에 벽은 없지만 지붕만 이렇게 덮어도 밑에 그림자가 지고 여기 어떤 안락한 쉘터가 돼서 여기에 팥죽도 팔고 또 자기도 뜨고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행상 있잖아요. 행상관 위에다가도 이렇게 철을 이렇게 치죠. 멤브레인을 칩니다. 어떤 쉘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쉘터가 이렇게 만드는 멤브레인 건축이 우리한테 낯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제가 1984년에 설계한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의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은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라고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들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저는 공간연구소에서 올림픽 공원을 설계를 할 당시에 전체 마스터 플랜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경기장은 우리가 공간에서 우리 김수근 선생님의 직원으로서 책임자로서 제가 설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마침 대학원 재학생이었으니까 교수들하고 아주 친하니까 이 작업하는데 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자전거, 역도, 펜싱, 체조, 수영장 이 경기장인데, 이 중에 수영장은 올림픽 할 때만 썼고 나머지 이 네 경기장은 이미 86년 아시안 게임 때 다 활용이 됐습니다. 제가 했던 핵심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노란 부분 있죠. 이 노란 부분이 이제 광장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보행 공간이고, 여기 이제 자동차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주차장은 주로 여기 오는 임원들이나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 노란 광장은 관객들이 진입하는 공간인데, 제가 그때 강력한 제안으로 이 레벨을 밑에 도로보다가 사업에다 높게 했습니다. 높게 해서 선수, 관객, 임원들은 이 낮은 데서 1층으로 들어가고 관객들은 2층으로 바로 진입을 합니다. 2층으로 진입을 바로 하니까 일부는 밑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위로 올라가서 이 건물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다들 이렇게 하얀 천으로 지붕을 씌웠습니다. 제가 그때 특히 펜싱, 체조, 역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런 멤브레인 건축을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실 주경기장은 1988년 올림픽 경기장으로서 세계적인 건축이고 저희 스승 김수근 선생님의 아주 훌륭한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81년 6월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사라반치 IOC 위원장이 세월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서울이 올림픽 도시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1978년, 79년 무렵에 잠실 경기장을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즉, 잠실 올림픽 경기장은 처음 설계 당시에 올림픽 건축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600만 당시 서울 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 동대문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짓고 있는 도중에 올림픽 호스트 시티가 되니까 잠실 경기장이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냥 그걸 올림픽 경기장으로 쓰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이 아닌데 올림픽 경기장으로 목표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가에게는 다소 유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억하듯이 1964년 도쿄올림픽이라든지 98년 멕시코 올림픽, 그 후에 몬트리올 올림픽, 이런 모든 이 나라에서 올림픽 건축은 당대에, 전에 얘기했듯이 72년 미년 올림픽은 물론이고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가 최고의 하이테크한 소위 혁신적 건축, 이노베이티브한 건축을 만드는 올림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장은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콘크리트로 된 아주 마치 1950년대 호주 멜번 경기장의 같은 비슷한 조형의 그냥 이 하이테크적이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물론 조형은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개최되고 난 후에 우리 올림픽 공원을 설계할 때 제가 그걸 내가 전체를 맡아서 설계할 당시에 우리 김수근 선생님이 저보고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올림픽 할 줄 알았으면 잠실 전 경기장을 저렇게 설계했겠느냐.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에 이 경기장 설계를 기회를 가졌으니 여기는 하이테크로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이테크로 가기 위해서 그 무엇이 세계에 없는 하이테크인가.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세계 멤브레인 건축의 가장 대가라고 하는 데비드 가이거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데비드. 이분이 세계 최초로 이 에어돔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에어돔은 이미 1972년인가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할 때 미국관을 에어돔으로 만다. 에어돔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공간에 사방을 밀폐시키고 건물의 네 코너에서 바람을 공중으로 24시간 불어 넣어가지고 360을 계속 바람을 불어 넣어서 지붕을 공중으로 붕 뜨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에어돔입니다. 에어돔으로 옛날 오사카 박람회 때 에어돔을 미국가로 만들었을 때 세계 언론들이 하는 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런 공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외부에 있는 듯한데 내부 그리고 중간에 기둥 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건축 공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싸고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건축은 이 기둥 없는 공간에 이 소위 칼럼니스 스트럭처입니다. 그것은 에어돔이 현재까지도 최고입니다. 다만 이제 에어돔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24시간 계속 바람을 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소위 똑같은 그 에어돔을 개발한 데비드 가이거가 케이블돔이라는 구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즉 거대한 공간을 기둥을 건물 꼭 중간에다가 허공에다 세워가지고 그 기둥을 어떻게 절묘한 방법으로 잡아당겨서 돔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걸 미국 ENR이라는 엔지니어링 뉴스 코드라는 잡지에다가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논문으로. 그걸 우리 선생님께서 김수근 선생님 그 정보를 갖고 야 이걸 우리 써야 되겠다 하고 저하고 우리 공간 간부들 몇씩 뉴욕을 갔습니다. 그게 1984년 봄입니다. 가서 가이거 사무실에서 그분 작품들 쭉 보고 저는 설계 담당자로 남아있으니까 한 2주일 남아서 소위 그 케이블 돔 시스템이라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웠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에서도 그런 이론만 만들었을 뿐이지 지구상에서 한 번도 그걸 실현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여러분 잘 아는 일본 도쿄돔이 20세기에 지어진 가장 대표적인 에어돔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탄생된 겁니다. 도쿄돔이. 일본에서도 도쿄돔을 에어돔으로 할까 아니면은 또 가이거가 똑같이 새로 만든 케이블돔을 제작할 때 케이블돔으로 할까 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당시에 우리가 먼저 케이블돔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케이블돔 막상 결정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도중에 당시 노태우 조직위원장께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 번도 짓지 않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올림픽에 위험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거 실수하면 올림픽이 크게 무너지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그걸 걱정을 해서 못 쓴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김수근 선생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이 저명한 파워, 심지어 정치적 파워까지 있는 분이셔서 그걸 정부를 설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계 최초로 이 체조 경기장, 그래 펜싱 경기장 이 두 개를 케이블돔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공사하는 도중에 85년도인가, 그 아시안게임 1년 전에 케이블도 공사하는 도중에 그 불의의 사고로 케이블이 끊어져가지고 인부 두 사람하고 가이거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앤디 스테페니옥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기술자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세 사람이 즉사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아마 올림픽에 희생된 그 외국 기술자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지니까 일본에서는 바로 에어돔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서 케이블돔 했다가 사고 났었냐. 그래서 도쿄돔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에어돔으로 결정을 보고 지금 도쿄돔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쿄돔에 가면은 관객들이 마치 나올 때는 그 바람 빠지는 그 때문에 여성들 치마가 다 공중으로 날아올라갑니다. 그 에어돔이라는 데가. 어쨌든 간에 이 체조 경기장은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설계된 케이블돔 구조입니다. 이게 캐나다인가? 갑자기 기상이변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에어돔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경도 혹시 기상기변이 나면은 분명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에어돔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세계에서 이런 일은 2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보다 이 미국 게인지빌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이 대학에 실내 체육관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거는 공기를 빼도 되도록 했습니다. 공기를 빼면 지붕기를 다 깔아앉아요, 평소에. 그런데 가만뒀다가 행사할 때만 지붕을 다시 들어 올리는 방식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전거 바퀴처럼 강력한 어떤 텐션 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 노란선의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두고 중간에 푸른 것은 기둥입니다. 중간에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가에 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움을 형성하는 이것이 케이블돔이라는 건데 이게 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못 들을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념은 이미 1954년도에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유명한 건축가인 노만 포스터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하이테크 건축의 대부 갓파더입니다. 그분은 영국 왕실에서 칭호를 줬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로드 칭호를 받은 유일한 남아 평민입니다. 이 로드 노만 포스터하고 같이 파트너로 하던 휠러라고 하는 범스테드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1954년에 이 아스펜션 돔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컨셉을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 옛날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나와 있었지만은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니까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휠러가 하는 말은 이 개념은 마치 우주의 역학 구조와 같다. 왜냐 하니까 이 까만 부분은 이제 천으로 덮여지는 이 어떤 그 뭐랄까 그 멤브레인 자리고 중간에 있는 이 기둥은 별과 같다. 항성 각종 별과 같고 중간에 있는 까만 부분 여기 천으로 덮어지는 부분은 텐션을 받는 중력장과 같다. 그래서 마치 우주의 모든 별과 별 사이에 어떤 이런 중력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게 막의 구조와 같다. 이런 아주 높은 과학적 철학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1954년도고 마치 이 건물이 짓기 한 6년쯤 전에 데비드 가이거가 그분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 케이블돔을 발표하고 이걸 짓기 6년 전에 미국에서 사망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위대한 선각자였고 데비드 가이거가 실제로 그걸 실행한 세계 최초의 구조 엔지니어죠. 이 사진은 체조 경기장이 1985년 당시 공사할 당시의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허공의 기둥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은 누가 찍었냐면은 미국의 이 옛날 잡지가 표지용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도움 구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국내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공사 현장에 책임자로 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일주일이 멀다고 와서 이 사진을 공사 현장을 기록을 해갔습니다. 미국에서도 거의 한 달마다 한 번씩 와서 공정을 갖다가 체크하고 비디오를 담아갔더랬습니다. 이거 옛날 잡지에서 나온 사진인데 국내에서는 어떤 건설회사에다 어떤 교수님도 이 건물을 와서 사진 찍어가거나 정보를 구해간 사람은 제가 현장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체조 경기장 세계 최초로 지어지는 아주 어떤 자그마한 역사적 장면의 케이블덤 구조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체조 경기장이 1986년에 완성이 되어서 그해 9월 아시아 게임에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광장에서 2층에서 바로 진입되는 이 위치입니다. 당시에 이 올림픽 체중 경기장이 86년에 중국에서 신화사 통신 기자의 이름으로 리유라는 작가가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해 86년에 북경에서 세계 스포츠 기술자들 학술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걸 처음 구상하는 데비드 가이가 초청을 받아갔어요. 중국에. 그럼 왜 그러냐면 4년 후 1990년 그러니까 북경 아시안 게임 최초로 중국에서 개방을 하고 아시안 게임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86년 다음에 4년 후에 90년에 하기 때문에 그 설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세계 스포츠 건축 전문가를 불러서 학술 대회를 할 때 이 데비드 가이가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어떤 구조기술자 부르지 말고 한국에 가면 정부 건축가 유춘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올림픽 시설을 다 설계했다.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 그 유춘세라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가봐라 하고 이 리유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 작가를 신화사 통신 기자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했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더니 자기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파견돼서 왔는데 당신이 건물을 보러 왔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물을 보고 돌아가면서 일본에 가서 문예춘춘하는 잡지에다가 이 건물에 평하기를 제 기억으로 체조 경기장은 세계 최초의 케이블덤이고 너무도 아름다운 건축이지만은 자기는 여기서 한국적 정서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중국 정부에서 저를 초청하지 않다가 하도 주변에서 이제 부르니까 서울 올림픽 하기 직전에 88년 여름에 서울 올림픽 직전에 중국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북경 아시안 게임 시설물 설계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 뒤에 저 남한산성 높은 산이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이 길이가 한 180m쯤 됩니다. 이 길이가. 근데 이런 정도 구조물을 장충체육관처럼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 지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구조가. 이렇게 되면 저 남한산성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낮고 마치 초가집 능선과 같은 아주 낮고 부드러운 형태를 하려면은 에어돔이거나 아니면 케이블 돔으로 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류사의 길이 빛나는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멤버리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으로 되다 보니까 빛이 새어나가잖아요. 밤이 되면은 새어나가는 빛이 일반 건축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형태의 이 지붕을 만듭니다. 이 빛이 새어나간다는 것은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약 6%가 들어옵니다. 물론 15% 이상도 들어오는데 중간에 우리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막았습니다. 일반 막아가지고 약 6%의 빛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6%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대낮에 태양 광선이 11만 룩스입니다. 11만 룩스의 6%면 6,600 룩스입니다. 6,600 룩스면은 여러분 야구나 축구 야간 경기를 할 때 야간 조명은 기준이 2,000 룩스입니다. 한때는 IOC에서 1,500 룩스면 되는데 요즘은 다 2,000 룩스 기준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야구를 하면은
피처와 이 캐쳐 사이에 소위 그 배터리 구간, 여기만 2000룩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룩스면은 너무너무 밝은 공간인데, 이거는 태양광선의 중간에 인공조명 없이 6%만 추가가 되어도 6600룩스의 아주 밝은 내부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당시의 체조 경기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요 2층 들어오는 레벨이고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는데 요 레벨 중간 레벨입니다. 요 상부가 7,500석이고 하부가 7,500석, 15,000석인데 요 중에 하부 7,500석은 전부 텔레스코픽 시트라고 해서 가동석, 즉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면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면 아주 드넓은 광장이 생기겠죠. 평지가. 그래서 이 사용 빈도가 여기는 정당 대회도 하고 종교 행사도 하고 그럴 때는 옆에 전부 방석 깔고 앉고 이 의자를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이걸 아주 다 잡아당기면 복싱 시합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가변적인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공 조명 없이도 여기 밝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체육대학, 체육고등학교에서도 별로 돈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해서 올림픽이 끝나고 30년이 지나도 평균 1년에 300일씩 이 건물을 활용을 합니다. 세계 올림픽 건축 중에 가장 활용 빈도가 올림픽 위에 가장 높은 건축물이 이 체조 경기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체조 경기장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도 받게 됩니다. 1988년 12월에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코터나리오라는 국제 건축상을 제가 수상을 하는데, 이건 원래 이태리 포마스틸이라는 회사가 만든 상입니다. 포마스틸 회사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시공을 했고, 또 이 빌바오 미술관을 직접 공사한 회사인데, 그날 이분들이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하이테크로 지어졌으면서도, 왜냐하면 그 회사가 하이테크 건축물을 시공하는 회사니까, 가장 하이테크 건축이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에 주어지는 건축상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 5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최종으로 뽑힌 5명을 세워놓고, 뜻밖에도 제 이름을 불러서 제가 금상을 받을 때입니다. 이분이, 이거는 호주 총독, 리니안 스티븐 총독이고, 이건 아마 베니스 시장일 겁니다. 베니스 시장이고, 이태리 관계자들인데, 여담을 얘기하면, 제가 돈을 그때 3만 불을 받았는데, 돈 봉투를 총독이 주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돌아가서 가던 사람들 우선에 총독이 돌아보고는, 총독은 그 나라에 말하자면, 공식적으로는 최고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갑자기 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주셔서 저한테 이자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을 해봅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다음 전에 제가 그때 금상을 받았는데, 왜 제가 1등을 하면 2등 온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노만 포스터, 세계 하이테크 건축의 대부, 세계에서 다리 공사가 제일 많이 들었다는 홍콩 샹하이 뱅크를 설계한 분입니다. 노만 포스터, 로드 노만 포스터. 훗날 그분이 자기 영국 사무실에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한 적 있고, 제가 미국 건축가 협회 명예 회원이 될 때 그분이 또 추천서도 써주고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필립 콕스라고 훗날 2000년 호주 올림픽 설계 전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그때 그 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운 그 세계적 건물일 수 있는 이 건축물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감히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K-POP 도움을 만든다고 다른 데도 아닌 문화부 산하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 쓴 것에 마치 에일리언,
우주 괴물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자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태를 할 때 세계적인 상을 받았고 설계자가 버젓이 살아있고,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도 상을 같이 선생님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86년 아시아게임도 목표시험이 이 가람으로 55살에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받을 때도 우리 선생님하고 공동 이름으로 88년도에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안 계시더라도 저한테라도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저는 단언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92년 12월인데 제가 1992년이면 여러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이면 한중 국교를 맺어지는 해입니다. 한중 국교가 맺어지는 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88년에 중국 건축계에 가서 아시안게임 자문을 한 2년 됐고 해서 중국 건축계 제가 좀 알려졌는지 중국에서 당시에 중국 해남에 짓는 최고 가장 높고 86층이었습니다. 연간평 약 12만 평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국제 지명 현상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데 지명 현상이라는 것은 이 건축가를 지명을 해서 자꾸 말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 지명을 제가 우연히 받게 됐어요. 지명을 받았는데 설계 기간이 2달밖에 안 줬습니다. 10월, 11월, 10월 한 달, 12월 한 달 이렇게. 근데 그 타워를 이렇게 큰 높이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건물 2동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유리집으로 이렇게 똑같은 유리집으로 할까? 아니면 평소에 제가 옛날 만화처럼 생각하던 일은 여러분 옛날에 만화가 박기당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분 기억나는 분 다 늙으신 분들입니다. 박기당 선생의 만화를 보면은 이런 그 바위 절벽을 타라서 걸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여기 꼭대기 도사가 사는데 거기서 뭐 무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꿈 같은 그런 건축물, 그러니까 총석적을 닮은 그런 바위 건축물을 2개를 놓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중국 현지에서 건축주다로 저녁을 먹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전에 제가 같이 마침 갖고 갔던 제가 좋아하는 작가 이문구 선생, 여러분 관촌서피를 쓰신 분입니다. 충청도를 대표하는 아주 명문장을 쓰는데 이분이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이 김시습 선생의 일생을 소설화한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연히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는 도중에 맨 후반부에 매월당 선생이 금강산에서 어떤 스님하고 나누는 대화의 시를 나오는데 뭐 다른 내용은 상관없고 그중에 제가 귀에 번쩍 들린 이 장면이었습니다. 동이이 동동이이 요 말 다 뒤집어서 다르고 같고 다르고 같고 같도다. 이 말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이와 공, 그러니까 색과 공에 대한 어떤 서로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마치 본래 김시섭 선생은 물론 유학자의 천재이면서도 굉장히 스님에 가까운 불교적인 분 아닙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좀 유치한 생각이지만 동이 같은 것만 2개 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것하고 같이 두면 되겠다. 평소에 고민하던 이 육산 빌딩 같은 유리집 2개냐 바위산 2개냐가 아니라 바위산도 하나 두고 이런 유리집을 주면 주겠다 하는 생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을 처음 하자마자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린 그림이 해남 해구시입니다. 그럴 때 한 81점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해구샤 이 스케치를 했는데 이게 훗날 제가 국제현상설계에서 그때 당선이 했어요. 92년도에. 당선을 하고 나니까 한 몇 년 동안 국내 뭐 여성 잡지, 건축 잡지를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많은 잡지에 물론 뭐 한때 92년 12월 31일을 조선일보 뭐라면 뭐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건인 것이 한중 국교 하던데 한국 건축가가 중국 최고 건물을 당선했으니까 꽤 유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이걸 스케치를 했더니 이걸 보고 제일기획이라고 광고 회사에서 와가지고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와서 저보고 이 그림이 색깔이 커피색을 닮았으니 이 그림을 주제로, 이 설계를 주제로 커피 광고 모델을 좀 대주시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시간이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뜻밖의 맥심 광고 모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 맥심 TV, 그 중국 현지에 가서 제가 그때 급해서 뭐 사진도 하나 제대로 안 찍었는데 자기네들이 제가 그때 설계했던 것을 모델을 사진을 찍어 왔더랬습니다. 그걸 그 12월에 중국 그 북경에서 심사를 할 당시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그림을 가져갔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에는 노자의 시를 하나 넣었습니다. 장단 상교, 고하 상경.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비교가 되고 높고 낮은 것은 상경, 서로 기운다. 기운다는 것은 서로 어트랙션, 서로 좋아한다는 얘기죠. 남녀가 이렇게 되듯이. 소위 노자의 음양론은 남녀처럼 서로 다른 것끼리의 아름다운 조화, 즉 우주의 조화는 음양이다, 인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노자의 고강론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제가 좋아하는 말인다가는 중요한 한가운데는 비워야 한다. 뭐 수레바퀴 한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어 그 안에 축을 넣어버려서 바퀴가 돌아가는 또 기록이 된다. 이 커피도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물을 담아서 마신다. 어떤 그 기능, 즉 용을 위해서는 한가운데는 비워야 한다는 노자의 이야기는 하버드대 건축가에서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생각으로 이 건물 두 개가 서로 다른가.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설계한 고층 건물은 거의 예외가 없이 쌍둥이 건축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로 무너진 당대 최고의 그 유명한 그 건물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건물이죠. 국내에도 럭키 트윈타워, 홍콩에 가면 본드 빌딩이라고 유리를 쌍둥이 건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KLCC 타워 쌍둥이 건물이죠. 다 똑같은 건물 쌍둥이를 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고정관념이다 하는 생각을 노자의 논리대로 하면은 장단 혹은 고하 서로 다른 것끼리의 조화가 맞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맨 첫 장에다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차별화, 그때 미국, 일본, 중국 이 네 나라의 경쟁이었는데 차별하고 중국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이 붓으로 투시도를 그려서 노자의 시를 쓰니까 여기 제가 쓴 글씨입니다. 중국 해남성 해구시 태해화원 이 건물 이름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미국식 프레젠테이션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 만장일치로 제가 그때 당선을 했습니다. 그게 12월 20 며칠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는 그 하루 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역사적인 이 건물을 제가 방설을 하게 됐는데 이걸로 제가 이름도 없고 광고 모델까지 됐는데 아깝게도 착공식까지 했다가 이번에 중국 공안에 뭐 잘못 보여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걸 또 못 지었겠습니다. 네. 제가 그 후로 이제 중국에 이해를 쌓아서 한 10여 년 전에는 중국 해남이 아니고 이거는 중국 천진시입니다. 텐진. 천진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국제 지병 현상 설계에서 5개 나라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1등으로 당선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만든 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강변에 보면 강변 도로라고 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늘 불평이었어요. 예, 뭐 특히 4대강 사업하는 도시에 가면은 자꾸 강 한가운데다 도로를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국에 기자를 하기를 그 일부 구간이라도 도로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다가 그야말로 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강에 직접 접하는 구간을 만들자 해서 이게 천진에서 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것도 한 7, 8년 전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바로 그 안대로 도로를 돌려서 여기다가 시민들을 위한 수변 공간, 수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강은 하이허, 해하라고 쓰죠. 하이허 강은 수나라 때 만든 북경에서부터 소주, 항주까지 이어지는 그 운하의 일부분입니다. 네. 근데 20세기, 21세기 한국에서 왜 운하를 못 만듭니까? 이거는 중국 해남성, 이 해남성, 해남성이 큰 섬이 있으면은, 맨 꼭대기 북쪽에 광동성에서 한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해구시입니다. 그 하이코시티에 이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삼각지인데 여의도의 한 5배 되는 지금 현재 뭐 거의 빈 땅이다시피 하고 있는 이걸 국제 도시 설계, 지명 현상 설계를 하는데 뭐 저는 중국에 좀 알려져서 그런지 이걸 또 지명을 받아서 제가 또 알이 뽑혔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것은 여기들이 자기네들이 인공섬을 이만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인공섬을 만들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강의 일부를 본래 이 해안선을 남겨두고 여기다가 물을 끌어들여서 모든 중국 단지에 다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건 골프장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제안했었는데 그 안에 받아들여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때 7, 8년 전 그 위성 사진으로 찍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건축가가 이란이든 중국이든 어느 한 곳에 자기가 그림대로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서울 얘기입니다. 제가 월드컵 경기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삼각산, 북한산. 그 다음에 여기가 경복궁, 여기가 종묘와 비원이죠, 창덕궁.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남산이고 이 한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종로 이 통계면 여기 보면 청계천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청계천의 강은 이쪽에 옥인동에서 내려오는 물, 남산에서 흘러가는 물, 혹은 낙산에서 오는 물,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이 인공수로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 중랑천하고 만나서 이 살코지 다리 건너서 한강하고 이어지는 서울 중심이 아주 중요한 이 도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여기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인데, 뒤에는 그 삼각산, 북한산이죠. 그리고 한강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풍수 지리적 환경 속에 이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제가 설계 안 해도 이 장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 설계해도 건물이 이 주변 환경이 어째 좋아서 멋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 IMF,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IMF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짓지 못하게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당시에 안 짓는 것으로,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없으니까, 잠실 주 경기장을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확정을 받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잠실 주 경기장,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김수근 선생님의. 그래서 그걸 개조하는 안을 공부를 했는데, 또 운명적으로 제가 뽑혀가지고, 당시 그 강덕기 시장 대행이 세계 지상파 방송의 동시 중계로 그 안을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9시 뉴스 시간에. 근데 저는 그때 IMF 때 일도 없고, 그럴 때 월드컵 그 경기장을 제가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서식이 올림픽 경기장을 제자인 제가 월드컵, 21세기 월드컵을 설계한다는 게 굉장히 또 건축계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좋아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4월 말에, 아마 당시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정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김종필 총리였습니다.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을 했어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월드컵만 아시아 최초로 하는데 우리 돈으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전체 공사비에 약 2천억 들면은 서울시가 3분의 1, 약 700억 되고, 국가에서 3분의 1 되고, 축구협회도 3분의 1 되겠다.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설득에 대해서 지금, 이 장소에다가 이 월드컵 경기장을 새로 짓게 됩니다. 새로 짓게 되는데, 바로 공모를 하지 않고, 턴키 방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생경할 수 있죠.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턴키, 키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턴키. 이 말은, 건설회사가 설계자를 지명을 해서 그런 여러 개의 팀, 컨소시엄을 만든 여러 개의 팀들이 설계안을 제출을 하면은 그 안에 뽑힌 그 팀이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를 다 끝내면은 서울시 건축주한테 열쇠를 던져주면은 건축주인 서울시는 건물을 갖다 이렇게 키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작업. 이걸 이른바 턴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이제 주축이 돼서 설계자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현대건설은 제왕적이었고 또 현대에서 또 그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영향력은 거의 99% 절대적이다고 하는 상황에 제가 현대건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마치 우리 한현대 건축가 선배이기도 했어요. 그 총괄 담당하는 이 전무께서. 그래서 저는 원주 취약 체육관도 하고 부산 야구장, 사직 야구장도 이미 1979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말레이시아의 주경기장, 말레이시아의 또 실내 체육관을 제가 이미 88년 이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을 다 말씀드린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모르고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스포츠 건축을 한만큼 설계한 사람이 없고, 또 잠실 경기장을 이미 설계자로, 변경 설계자로 이미 뽑혔던 사람이니까, 월드컵을. 그럼 저하고 터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선배가 하시는 말이, 당신 터키 해봤어? 저는 터키는 안 해봤는데, 터키는 건축 설계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합니까? 그래. 건설을 했어야 로비 실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를 발로 차듯이 쫓아버렸어요.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했더니 공간에 제가 있던 데 아닙니까? 제가 하늘처럼 모시던 선생님이 있던 데서 거기서 만든 스포츠 건축 거의 다 제가 설계했는데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공간이면 제가 그걸 다 하던 건데. 그럼 거기하고 또 다른 설계사부터 또 포스코 안에 또 설계사부터 포스에이시, 또 범건축, 규모가 다 큰 회사들하고 이미 같이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후배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 같이 못한다. 더구나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로비도 많이 해두고, 그러면서 저를 쫓아보냈어요. 훗날 그분이 제가 당선하고 난 다음에 현대에서 일주일 만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 목이 잘려가지고 우리 한양대 건축가 동창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월드컵을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춘수가 누군지 몰라서 떨어졌다. 그런 소감을 발표 중했습니다. 그때 참고로 현대건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 회사를 다 한꺼번에 컨소시엄으로 묶었습니다. 현대, 삼성물산입니다. 현대, 삼성물산, 그 다음에 대우, 대림, LG, 그리고 포스코가 한 팀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건설 회사가 한 팀을 짠 겁니다. 조직으로. 거기를 대항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건설 회사가 저보고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뜻밖에도. 아무도 못하는데 이미 현대팀을 그렇게 짜니까 법적으로 혼자는 안 되니까 현대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가짜로 팀을 만들어서 등록을 시키고, 그것도 또 남북이 좀 못하니까 대우에서는 경남기업을 그때 대우산하였습니다. 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현대가 99% 설계 시공 다 하기로 정해진 상황인데 등록하기 한 며칠 전에 어느 건설회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터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그래서 그 회사 와보라고 해서 그 회사를 갔어요. 저를 좀 오히려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보도 듣도 못하던 이 회사가 어떻게 건축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 회사의 답변이 아주 걸작입니다. 아주 선명한 답변인데, 우리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번도 안 지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삼성그룹 산하의 작은 설계 시공회사인데, 사실은 플랜트, 공장 쪽으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다만 건축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터키를 하겠다고 하면, 그룹본부에서도 구조조정본부에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왜 너 제일 맏형이 이름이 고개 숙이 현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또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때 그쪽에서 우리도 연습 삼아 경험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듯이 돈 얼마 안 줬어요. 다른 사람 터키 참여하면 보통 한 7, 8억 받는데 저보고는 2억만 준다고 그랬어. 그거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한 2억 주면은 국가에서 2등, 3등만 내도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그것만 충분히, 오히려 더 남는다. 그 경험도 쌓고,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삼성그룹 본부를 설득을 해서 저와 같이 하게 됩니다. 저는 참여하는 것만 해도 그때는 영광이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방피연 사진인데, 제가 그때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터키 작업을 하는데, 6월 한 달에 다 끝나가는 6월 한 24, 5일 경에 돼서 안을 다 끝내놓고, 프랑스 파리에 그때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을 한창 할 때인데, TV로 맨날 볼 때니까, 뭐 안도 다 끝냈고, 파리 구경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아까 방피한 사진을 본 거예요. 너무도 쇼킹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멤브레인 건축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 안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도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스테디움 플랜 컨셉 파이널. 그래놓고 98년 6월 24일 칼 901로 투 파리스. 파리 안에 비행기 안에서 하늘이여 하늘의 열을 이런 메모를 해가면서 처음으로 방피연 지붕을 형태를 닮은 이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측에서 이 경기장 월드컵 이루어진 15주년 기념을 해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와서 이 그림을 비롯해서 월드컵 당시의 스케치들을 월드컵 경기장 안에 기념관에다 전시를 하겠다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마침 15년 만에 이제 그 실현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편의 모서리를 잘라낸 이 형태의 경기장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이 중간에 스케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붕 맨 꼭대기에 보면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여기서 고드름이 생겨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한 높은 데 떨어지니까. 그래서 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커팅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여기 홈통에 이 가랑 깊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수많은 디테일 스케치를 해서 이 구조 설계를 하는 가이드 팀에다가 보내서 이 월드컵 경기장을 마침내 이제 이 설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8월 달에, 9월에 이제 작품을 내야 되면 8월 무렵에 제가 그린 디테일 도면들입니다. 모든 디테일들, 그러니까 이 공사에 필요한 기본 생각들이 이 한 장의 그림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 드로잉전을 할 때, 이 그림이 같이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위에다는 방편을, 밑에다는 팔각 소반에 이런 타원 탁자에다 얹는다 하는 한국적 이 엘리멘트들을 하나의 건축 조형으로 쓴 개념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장은 그 개념대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다음.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 안에 월드컵 당시에 코카콜라 창고를 썼는데 이거 설계할 당시부터 여기 영화관 10개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락이 쳐려진 전부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예식장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월드컵은 기껏 한 달 동안에 이 경기장에서 한 서너 번 행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한 17일 하죠. 올림픽은 도시에서 개최하지만 월드컵은 국가에서 합니다. 그러다 한 경기장에 쓰는 것은 몇 번 없죠. 그러다 그 건물은 수십 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관리비가 한 달에도 몇 억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자면은 이 건물은 월드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월드컵 이상으로 혹은 올림픽도 마찬가지.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건물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을 위해서 이 안에 영화관 10개를 미리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은 이런 쇼핑몰이 거대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쇼핑몰입니다. 심지어는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예식장도 있고, 25m 길이의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형 스탠드 때문에 여기에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 와서 여기 투란도트 오페라를 세트로 세계 최대의 오페라 세트를 만들어서 여기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 처마의 굉장히 곡선입니다. 처마의 곡선이라든지 여기 어떤 요건 작은 난간의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여기 기둥 그래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깊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경회로와 같은 우리나라 한국적 건축 조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선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외국 건축가는 도저히 설계할 수 없을 거다. 한국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하이테크 건축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월드컵이 한참 진행할 때 2002년 일본 NHK가 6월달에 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4월에 와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한국 전통 건축가의 상관관계를 집중 조명한 내용입니다. 이따가 한 2, 3분 되는 걸로 제가 축소하게 되니까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월드컵이 끝나고 최근에 경상북도 상주에다가 낙동강을 소위 4대강을 마주 요 밑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망대를 제가 현상설계에서 당선해서 지은 낙동강 전망대 그림입니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게 제가 자랑하는, 제가 사는 집입니다. 제 주소지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이 두배 산골에 있는 앞에는 맑은 강이 흐르는 집인데, 사실은 제가 설계했던 건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침대도 여기 작업실이면서 거실이고, 여기 마루 식당이 있고, 여기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집에도 화장실이 하나, 둘, 3개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에 현관이 없습니다. 현관이 없다는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면은, 현관은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나라 수천 년 건물 중에 궁궐, 사찰, 서원, 개인주택까지 포함해서 현관이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원래. 왜 현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관 없이 그냥 이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방은 일로 들어가면 되고, 모든 방은 외부하고 다 접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전통 건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현관을 없앴습니다. 이 건물을 보고 국가에서 제가 한 10년 전인가, 농어촌 주택 표준화 설계를 제가 해달라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그럴 때도 또 현관을 없었더라면 심사위원들이 왜 현관 없는 집을 하냐고 하도 우겨서 현관으로 설계를 해놓고 거기다 노트를 쓰기를 나중에 지으면 여기를 창고로 쓰세요라고 선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정자입니다. 여기는 텐트 건축, 제가 좋아하는 멤브레인 건축의 정자입니다. 육각형 정자입니다. 네. 다음, 그 옆에서 본 풍경입니다. 다음. 밖에는 이 맑은 이 강이 아주 좋은 강이 흐르고 이 풍경 소리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음.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건축 중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제가 사는 경산부터 봉화에 한 25평 주택, 그 다음에 중국의 도시 설계 혹은 월드컵, 여기 소개를 안 됐지만 리츠칼트 호텔, 즉 수많은 시발이 크고 작은 이 건물들을 한 건축가가 이 시대는 다르지만 어떤 생각으로 일관된 생각을 하느냐, 그걸 제가 2006년인가 북경에서 강의를 할 때 썼던 이 말입니다. 숫이 중처다. 숫이 늘 언제나 에브리타임은 늘 중처, 처한 환경에 딱 맞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농촌에 봉화에 우리 집을 설계할 때는 우리 전통 역사 문화에 맞는 우리 한국적 전통이나 이런 데 맞도록 설계를 하고, 월드컵은 21세기 하이테크 건축에 맞추되 한국적 감성으로 설계를 하고, 북경에다가 혹은 도시, 천지나 도시를 설계할 때는 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맞춘다. 즉, 모든 것을 일관되게 중처, 주어진 조건에 맞춘다. 건축은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죠. 건축주를 위하고 미래에도 살 사람까지도 고려해서 그 도시의 수많은 조건, 비와 바람과 전망과 교통과 지질과 그다음에 공사비와 또 건축주의 사고방식 모든 것을 담아야 되는 그런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주어진 컨텍스트. 즉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수많은 조건들에 딱 피트, 적응하는 것. 그것이 건축 설계의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 건축의 일관된 생각은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 맞춘다. 제가 농촌주택 우리 집을 설계할 때 사람들이 와서 유튜브에 알려진 건축가 사는 집이 별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의리의리한 줄 관심을 갖고 와서 보고는 마루에 털썩 앉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별거 아니네. 제가 정말 별거 아니네라고 그 말을 들으려고 설계했는데 독일 건축가는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못 다물어요. 자기는 이런 건축을 상상을 할 수 없었다고. 사실은 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제 건축은 이걸로 하고 지금 저 동영상을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NHK가 만든 소리가 안 나옵니까? 아하. 아. 소리가 안 나오네. 제가 밑에 체크를 보는데요. 취지는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모든 이 하이테크한 이런 형태가 한국의 전통 건축과의 이 상관관계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NHK는 이럴 때 그 일본 팀이 시합하기 직전에 이걸 방영을 했다고 그래요. NHK. 네. 소리가 안 나와서. 특히 또 월드컵 경기장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 전체가. 보통 경기장은 높고 낮고 이렇지 않습니다. 주변 마시마 모습이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같아요. 거기서 보이는 풍경들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 한국 봉화 우리 고향에 있는 청암정 정자에서 바라본 풍경과 일본 사람들이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네. NHK가 무슨 시공을 초월한 메시지 그런 제목으로 만든 다큐였습니다.
이거는 소리가 안 나와서 재미없습니다만 옛날에 맥심 광고 제가 모델을 할 때, 예, 그때 현대 제 광고를 안 하려고 했더니 제일기획 측에서 저보고 설득을 하기를 광고도 문화입니다 하는 말하고 또 광고를 하면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말은 광고에 나오면은 여성들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왜 진짜 그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 건축이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유초수가 설계한 건축이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개념으로 들어주셔도 좋고요. 또 혹시 이제 제 건축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저는 건축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건축사 그 대신에 사자를 선비사자 안 쓰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직업이 의사와 간호사가 스승사자를 쓰는데 참고로 일본, 한국을 빼고는 전 세계 모든 한자를 쓰는 나라는 다 건축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중국에 가면 저보고 좀 외란되게도 따스 대사, 서산 대사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말을 좋아하고 그 말 쓰기를 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시간을 또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한 번이라도 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